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이제 새로운 곳을 알아보세요. 우리도 더 이상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사업 때문에 늘 계산적이었던 그 목소리.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테이블 위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 60년 할머니는 이 집에서 정확히 60년을 사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 강남 아파트를 물려받고 할머니를 모셔왔다. 우리는 그걸 효도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그냥 관성이었다. 그리고 관성은 끝이 났다.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온 줄도 몰랐다. 토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들른 참이었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듣고 있었다. 듣지 말았어야 했다. 듣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로운 곳을 알아보세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추방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85세였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였다. 새로운 곳. 요양원이라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더 싼 원룸. 돈이 아까워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핸드폰을 켜고 요양원 비용을 검색했다. 좋은 곳은 월 400만 원 이상. 아버지 사업은 코로나 이후로 기울었다.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줄이지 않았다. 그들이 할머니를 버리려는 이유는 명확했다.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만들려는 거다. 이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25억은 넘는다. 할아버지가 80년대에 산 땅값 덕분이었다. 나는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할머니는 나를 키웠다. 부모님이 맞벌이 할 때 할머니가 밥을 해주고 재웠다. 초등학교 때까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늘 내 편이었다. 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 몰래 통장을 보여주며 기건 지훈이 거야 라고 하셨다. 그 돈은 결국 아버지에게 갔다. 가족이니까라는 말과 함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증오했다. 하지만 증오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냥 참았다. 참는 게 익숙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과도. 한국 남자라면 다 그런 거 아닌가?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 다음 주에 집에 갔을 때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다. 할머니는 방에 계셨고 어머니는 밥을 차렸다. 아버지는 TV를 보았다. 아무도 그날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훈아, 왔니?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뭐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대신 할머니는 말했다. 사람은 늙으면 짐이 되는 법이야? 나도 알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32년 인생 동안 그렇게 운 건 처음이었다. 그 후로 나는 매주 집에 갔다. 표면적으로는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부모님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 얘기만 했다. 요즘 부동산이 올라서 타이밍 좋을 때 팔아야 해. 어머니는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그들은 할머니가 듣는 데서도 그런 말을 했다. 할머니는 그냥 웃기만 했다. 나는 묻고 싶었다. 할머니를 어디로 보낼 건데,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 나는 아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다. 그 울타리를 내가 먼저 부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과장으로. 동료들이 축하주를 샀다. 술자리에서 나는 웃었다. 집에 가는 길에 토했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나빠졌다. 밤에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방을 적시기도 했다. 어머니는 청소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한계야. 아버지는 요양원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는 대기만 2년이래라고 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는 생전 늘 말씀하셨다. 상처리는 돈을 함부로 쓴다. 믿을 게 못 돼. 아버지가 사업자금으로 집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가 크게 화내셨던 기억이 났다. 그때 할아버지는 주원장 쓸 거야 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어린애였다. 그냥 지나쳤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지훈아, 할아버지 서랍에 뭐 넣어두셨던 거 기억나니?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은행 금고에 뭘 넣어두셨다고 하셨어.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바로 물었다.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옷장 깊숙이 낡은 보석함을 꺼냈다. 안에 작은 열쇠가 있었다. 은행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언장일까?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내 착각이라면? 일주일 뒤 나는 은행에 갔다. 열쇠를 제시하고 금고를 열었다. 안에 봉투가 있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증받은 날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봉투를 열었다. 읽는 순간 세상이 뒤틀렸다. 유언장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간단함이 모든 것을 바꿨다.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와 예금 전액을 할머니에게 생전 사용권으로 주었다. 할머니 사후에는 나, 김지훈에게 상속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법정 유류분만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유도 적혀 있었다. 장남 상철이는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노부모 부양 의사가 약함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증인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했다. 나는 한참을 봉투만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견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릴까 봐, 할머니를 버릴까 봐. 부모님은 이 유언장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왜 숨겼을까? 아마 알았을 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건 없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그때 나는 믿었다. 나는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그 후로 나는 부모님을 다르게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요양원 팸플릿을 펼쳐놓고 할머니와 상의했다.
할머니는 알았어 라고만 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지인 소개로 상속 전문 변호사였다. 유언장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등기 이전 가능하고 매매도 막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요? 유류분 청구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산 대부분이 보호됩니다. 소송 걸면 12년 걸려요. 나는 물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나를 빤히 보았다. 의뢰인님 결정이에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나는 아직 부모님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흐려졌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바로 움직이면 부모님이 대비할 수 있다. 기다려야 했다. 그들이 집을 내놓을 때까지. 부동산에 의뢰할 때까지.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매주 집에 가서 웃는 척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밥을 먹었다. 부모님과 여행 얘기를 나눴다. 속이 썩어 들어갔다. 할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 나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미안하다. 뭐가요? 너까지 힘들게 해서. 나는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을 잡았다. 나는 우연히 카톡을 봤다.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사람 온대요 라고 보냈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제 하시죠. 먼저 등기부등본에 유언장에 따른 권리 보전을 신청했다. 집 매매가 불가능해졌다. 중개인이 와서 당황했다. 소유권에 문제가 있네요. 아버지는 황당해했다. 뭐? 내가 소유자인데? 변호사가 찾아왔다. 유언장 사본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나는 그때까지 침묵했다. 그냥 앉아서 지켜봤다. 어머니가 울었다. 지훈아, 너였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너 미쳤어. 가족을 이렇게 배신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족이 먼저 할머니를 배신했죠. 그날 집은 아수라장이 됐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내쫓으려 했고 어머니는 내게 빌었다. 할머니는 방에 계셨다.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팔을 잡았다. 소송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유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장은 철저했다. 법원은 할머니와 나의 권리를 인정했다. 집은 내 명의로 이전됐다. 부모님은 변호사 비용과 대출 이자로 파산 직전이 됐다. 사업도 정리했다. 결국 전세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 살았다. 원래 자리로.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내 부모님 미워하지 마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3개월 후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을 봤다.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그 큰 집에 나 혼자였다. 할머니 방은 그대로였다. 할머니 냄새가 났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할아버지의 글씨를 봤다. 지훈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옳았던 걸까? 나는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이 카톡으로 어머니가 잘 지내니? 라고 보내왔다. 읽고 씹었다. 회사에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했다. 돈은 많아졌다. 하지만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너 이제 부자잖아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밤에 가끔 꿈을 꿨다. 할머니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꿈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변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됐다. 동료가 실수하면 바로 지적했다. 연애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밀어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암 말기. 어머니가 연락했다. 지훈아 와줄 수 있니?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앉아서 들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버리려던 이유를 말했다. 빚이 많았고 사업이 기울었고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고 변명이었다. 하지만 인간적인 변명이었다. 나는 말했다. 알아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집 돌려줄 수 있니? 나는 손을 뺐다. 안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달 후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나는 상주를 했다.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갔다. 나는 가끔 돈을 보냈다. 어머니는 받았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집은 팔았다. 너무 컸다. 강남보다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다. 돈은 많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가끔 할아버지 유언장을 꺼내본다. 그 글씨를 본다. 나는 이겼다. 법적으로, 재산적으로. 하지만 모든 걸 잃었다. 가족을, 할머니를, 나 자신을.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부모님처럼 이기적이었을까? 그건 나도 모른다.